대학 새내기로서 첫 여름 방학을 맞이한 나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불렀다. 영수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너 영숙이 아줌마 알지? 어릴 때 널 무척 좋아했었는데. 영숙이 아줌마는 엄마의 친구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올 때마다 나를 귀엽다고 하시며 용돈도 잘 주시던 분이었다. 그 덕에 나도 아줌마를 무척 잘 따랐다. 영숙이 아줌마? 알죠. 근데 그 아줌마 왜요? 얼마 전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기 적적하다며 고향으로 내려왔잖니. 이거 영숙이가 좋아하는 밑반찬인데 좀 갖다 주고 올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엄마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 2개와 택시 타고 가라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면서 서안아파트 102동 1201호로 가라고 당부했다. 그날은 무척이나 덥고 짜증스러웠지만 오랜만에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어릴 때의 기억 속에서 아줌마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 엄마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 아줌마를 무척 좋아했고 사실 한참 사춘기 시절 한동안 그녀를 짝사랑하기도 했었다. 늘 잔소리하는 엄마와는 다르게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나를 대해주었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를 꼭 안아주며 귀여워하고 용돈을 쥐어주곤 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나는 오랜만에 아줌마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줌마에 대한 내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다름없었다. 어릴 적 그리워했던 아줌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다. 아줌마가 예전처럼 나를 반겨줄까? 그녀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나는 어느새 서안아파트 102동 1201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이상하게도 분명 엄마가 전화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벨을 누르려던 순간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영수 아니니? 어서 와. 영숙의 아줌마는 목욕을 하다 나왔다며 커다란 타월만 걸친 채 나를 반겨주었다. 잠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의 친구이기에 얼른 시선을 돌리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응, 그래. 영수가 너무 멋지게 자랐네.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줌마가 다 마치지 못했거든. 아줌마는 욕실로 다시 들어갔지만 욕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줌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른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을 켰지만 자꾸만 마음은 욕실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아줌마는 타월을 걸친 채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줌마는 하늘거리는 잠옷 같은 걸 입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문지르며 나왔다. 난 영수가 저녁쯤 올 줄 알았는데 미안해. 대신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요, 아줌마.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아줌마는 팔을 잡으며 말렸다. 저녁은 먹고 가야지. 아줌마가 영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말에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아줌마 보고 싶었는데요. 이젠 이사 안 가죠? 이젠 여기서 살 거야. 영수, 너 정말 멋있다.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호호, 장난삼아 말했다. 저 그럼 여기 살면서 아줌마 아들 해드릴까요? 갑자기 반색하며 말했다. 정말이야? 정말 영수가 여기서 아들이 되어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 아니다. 아들 말고 애인은 어때요? 아줌마는 애인이 더 좋지. 호호호호.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줌마는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혼 후의 외로움과 고향에 돌아온 후 느낀 새로운 시작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영수야, 너도 대학 생활 재미있지? 아줌마가 물었다. 네. 그런데 가끔은 힘들기도 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되고요.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 아줌마의 조언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릴 적 자신에게 용돈을 주며 웃어주던 아줌마가 이제는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어른으로 다가왔다. 그 후로도 나는 종종 아줌마를 찾아갔고
둘은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여름방학은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줌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어릴 적 아줌마가 좋아했던 꽃과 작은 케이크를 사서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다. 영수야, 어서 와. 아줌마는 문을 열며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드리려고요. 꽃다발과 케이크를 건넸다. 어머, 고마워라. 이런 걸 다 준비했구나. 아줌마는 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수야, 여자친구는 있니?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를 사귀는 게 조금 두려워요. 너 혹시 아다니? 네?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미안 말이 헛나오고 말았네. 여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냐고. 아줌마, 저 사실 아다예요. 걱정 마. 영수야,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여자를 만날 거야. 영수야,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아줌마가 물었다. 네, 좋아요.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라면 언제든지요. 아줌마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아줌마를 도와드리기 위해 따라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줌마와 나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줌마는 자신의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와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취해갔다. 아줌마는 평소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다. 영수야, 저번에 아들 대신 애인 해준다는 말 진심이야? 농담이야? 아줌마는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채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야 아줌마만 좋다면 애인도 상관없는 거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제대로 된 연애 꼭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내 대답에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나이 많은 아줌마라도 상관없어? 네, 전 좋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줌마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실 영수야, 나는 가끔 외로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줌마,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언제든지요. 술 기운이 오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다. 우리 영수가 다 컸네 호호. 그러면서 옆자리로 오라는 걸 내가 머뭇거렸다. 뭐 그리 남자가 숫기가 없어? 영수가 아줌마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더니 맞다, 영수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딱하기도 하지.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밤새도록 확인하였다. 나는 2년 가까이 아줌마의 애인으로 지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이제 이달 뒤면 입대를 해야 한다. 아줌마는 날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걱정이 앞선다.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녀가 과연 나 없이 혼자 지낼 수 있을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영수야, 난 정말로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아줌마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불안함이 엿보였다. 아줌마, 저도 믿어요. 나도 너 없이 지내는 게 두렵긴 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 아줌마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시간이 흘러 입대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다. 사실 아줌마와 만나기 전 그녀에게는 2명의 남사친이 있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아줌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었다. 이혼한 이유도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였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줌마에게 남자의 존재는 크고 중요한 것이었기에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녀가 과연 나만을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아줌마와의 저녁 식사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줌마, 저 사실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줌마는 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이 물었다. 무슨 일이니, 영수야? 저희 관계에 대해서요. 제가 군대에 가면 아줌마가 많이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줌마를 기다리겠지만 아줌마도
저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사실 나도 그 점이 많이 걱정이 돼. 아줌마, 저는 아줌마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아줌마에게 남자의 존재가 큰 걸 알기에 제가 없는 동안 아줌마가 많이 외롭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해.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내가 없는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나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줌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셨으면 해요. 저도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수야, 너의 마음을 이해해. 내가 오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그리울 거야. 저도 아줌마를 많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현실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는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줌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수야, 너도 군대에서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는 군대에 입대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짧은 삶일지도 모르나 참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사연으로 수잔의 목구멍이 턱하고 막혀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제 사랑에 대해 실컷 욕하셔도 될 심정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어렸을 적 저희는 제법 넉넉하게 사는 중산층 가구였어요.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늘 든든한 존재였고 엄마가 몸이 약한 것 빼고는 형제 4명과 우애 좋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영특하고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누나는 미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동생 한 명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으며 다른 동생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 역시 피아노를 제법 잘 쳐 유명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장남인 형은 차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희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었습니다. 대신 형은 아버지처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교육자의 길을 원했어요. 학문적으로도 영민한 형은 명문대학교를 장학금으로 마친 후 부푼 교수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형제들은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 시절 제가 기억하는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행복의 여신은 등을 돌렸고 쉴 틈 없는 불행이 닥쳐왔어요. 바로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아버지는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맞게 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지켜내려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마침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영자로서 책임을 못 다한 채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으로 눈을 감으셨고 엄마와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라는 기둥을 잃은 상처로 몇 날 며칠을 슬픔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저희는 또다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네, 회사의 막대한 채무로 인해 집안 곳곳에 차압딱지가 붙었고 저희의 넉넉했던 경제적 상황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엄마 역시 이에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저희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아 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형은 연락을 받고 공부 중인 미국에서 돌아온 상황이었고 누나와 저는 대학생, 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형은 하던 공부를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형을 비롯한 누나와 저 이렇게는 돈을 벌어 어떻게 해서든 집안을 끌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형이 남긴 빚과 엄마의 병원비, 두 동생들의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일단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누나는 4학년 마지막 학기와 졸업작품 전시만 남겨놓고 휴학을 했고 저는 2학년 재학 중 휴학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명망 있는 콩쿨에서 1위한 전력이 있어 군면제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피아노 전공이라 주로 연주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뛰어드니 한 친구가 상황 소식을 듣고 제게 정보를 하나 주더라고요. 혹시 너 우리 이모 레스토랑 오픈했는데 그쪽에서 라이브 연주팀을 구하거든. 매일 하는 앙상블이 컨셉이어서 연주페이가 제법 되는데 너 해볼래? 저는 솔깃하며 친구에게 정보를 얻었고
사방에 돈 들어갈 일 천지였던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며 친구의 이모에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허나 그때 그 레스토랑을 찾아갔던 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친구 이모님은 발랄하시고 생기 넘치시는 분이셨고 제가 조카 친구라 하니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는 아량을 베푸셨습니다. 제 집안 사정 얘기를 미리 들으셨던지 착잡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등까지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세상 일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항상 베풀면서 곱게 살려 노력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 도움되려는 모습 보니까 참 기특하네. 학교가 괜찮으니 연주 솜씨는 굳이 안 봐도 되겠고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더라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서러움에 목이 메어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모님은 제 연주를 정말로 좋아해 주셨고 마음에 들어해서 약속했던 페이보다 보너스 겸으로 더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한테는 연습을 핑계로 당분간 학교 근처 친구네서 지낸다고 해놓고 가지각색인 전공도 사람들과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트럼펫, 튜바 등등으로 클래식 앙상블을 이루었는데 꽤 인상 깊은 시간들이었어요. 허나 가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명 갑질하는 손님들, 간혹 멍멍이 같은 손님들도 들리고는 해서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제가 벌었던 수입을 보면 그런 것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번 돈으로 저를 위해 한 푼 쓰는 것 없이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동생에게 용돈을 팍팍 줬고 엄마의 밀린 병원비도 납부했어요. 누나와 형은 제게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많이 쓰냐며 절 위해 쓰기도 하라면서 걱정해줬는데 오히려 형제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던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젊은 여자였는데 호감 있는 외모에 가냘픈 모습이었습니다. 연주가 멋진데요? 쇼팽의 녹턴 2번이라 나도 좋아하는 곡이라 가끔 치는데 나도 그쪽을 위해서 연주곡을 하나 바쳐도 될까요? 라면서 은근히 제게 뻔한 작업 방식으로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피아노를 넘겨주었고 저를 위한다던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연주곡을 들려주었는데 이 사람 역시 전공을 했는지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본의 아니게 배틀이 되어버린 연주였는데 저는 그 사람 연주에 괜히 마음이 움직여 저도 모르게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잔 당황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내 처지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위한 연주라던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살게 돼버린 삶은 내게 부담이고 힘겨웠나 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명품 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건네주고는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절세 미인인 여자가 내게 그러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이거 내 연락처예요. 다음에 또 봐요. 라며 제 손에 연락처를 쥐어주고는 가버리는 그 여자. 저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어가며 그녀와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금 내 처지에 연애는 사치라는 걸 잘 알았지만 자꾸만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달빛이 무르익은 밤, 저는 맥주 한 캔을 들이키며 용기 내어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안 받다가 1시간 후쯤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고 첫 데이트를 즐겼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 3, 4살 많을 줄 알았던 여자는 저와 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잣집이라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늘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나도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서 음대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결국 경영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제게 말하며 절대론 남동생 대하듯 때론 연인 대하듯 우리는 피아노를 계기로 터뜨린 얘기를 가족 간의 얘기로 사는 얘기로 번지며 서로를 알아갔고 머지않아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근사한 외제차를 바꿔가며 절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다 부러워하고 전 왠지 뿌듯한 기분으로 늘 연인의 차에 탔는데 이모님께서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 여자 저번에 우리 가게에 분명 다른 남자랑 왔던 것 같던데 잘 알아보고 만나는 거 맞지? 라며 제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도 결혼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골드미스라고 제게 못 박아 두었거든요.
전 공교롭게도 세상에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겠냐며 하물며 저렇게 빛나고 잘난 여자가 남자 한 번도 없었겠냐고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큰돈을 턱턱 빌려주기도 했고 용돈 삼아 주기도 했죠. 하며 저와 나란히 있으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네요. 아, 진짜 살면서 너랑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제주도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림 같던 집도 짓고 너와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상상만 해도 참 좋다. 라며 제 손을 잡았는데 그녀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정작 결혼하자는 얘기는 내뱉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차마 그녀에게 그 이상 다가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녀는 유일하게 내 삶의 탈출구였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기에 제가 먼저 그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간혹 저희 집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당당하게 그녀의 옆자리에 설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의 부모님께는 사위로서 잘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딸린 식구들을 보면 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나를 놓아주길 바랬지만 그녀 역시 절 사랑한다며 놓지는 않더라고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언제든 결혼한다면 놓아줄 생각으로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레스토랑 이모님의 감은 지나칠 정도로 예리하셨더군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돈푼 깨나 있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모님의 레스토랑을 휘저어 놓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찾는 게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연주를 하다 말고 소란스러움에 뭔가 싶어 봤는데 그 남자는 제가 연주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씩씩대며 다가와 절 피아노에서 끌어내리더라고요. 어디서 훔쳐갈 게 없어서 남의 여자를 훔쳐가? 돈이며 선물이며 아주 잘도 뜯어갔더구나. 지금 우리 애들이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알아? 너 하나 때문에 애셋 두고 지금 이혼하니 많이 하고 있다고 라고 절 밀쳐버리고 구둣발로 절 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멈칫하더니 어이없게도 난생 처음 봤던 그 남자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질 않겠어요? 잠깐. 야, 너 경준이 동생 맞지? 자경이 이모 아들. 너희 엄마 이름이 엄자경 맞지? 라며 익숙한 이름들이 그 남자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흠씬 두들겨 맞다가 메타작이 멈춰 조금씩 몸을 일으키며 그 남자를 똑똑히 보니 그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엄마 친구 아들로 저희 큰형이랑도 쭉 학창시절 친구였던 형이었죠. 어렸을 적에는 집안 왕래도 잦아서 가족 모임도 많이 갖고는 했는데 저와도 나름 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 역시 저보다 8살 많았는데 대학 마치고 유학 가서 그곳에서 연애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저희 집이 망할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행여 손 벌릴까 싶어 냉정하게 저희 엄마랑 관계부터 끊어버렸는데 진심으로 형 부부가 한국에 와서 사는지조차 몰랐네요. 근데 하필 그 형의 부인이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였다니요. 형은 얼마 전 호텔에서 치룬 쌍둥이 돌잔치 사진이며 부인과 함께 했던 결혼식 사진이며 정겨운 가족들 사진이며 다 꺼내 보였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일 억장이 무너졌던 건 그 형의 부인이라는 사실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내 사람이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였다는 거, 그걸 철저하게 숨기고 내게 접근한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여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게 엎질러진 걸 안 건지 제 연락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남겨진 책임은 모두 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알든 몰랐든 이미 전 그 여자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내버린, 그것도 어머니의 친구 아들이자 형의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내연남이 되어버렸고 그 소식은 송두리째 파탄난 날 병상에 있던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에게 모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다 내 죄라고 이불을 붙들고 울고만 있었고 큰형은 무턱대고 최소한 제 해명조차 듣지 않은 채 절 몰아갔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 너 그럼 그동안의 돈들 다 그 여자한테서 받은 돈이었어? 더럽다 더러워. 너 그렇게 살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빼면 네 눈에는 피눈물 뽑는 법이야. 라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소리를 쳤고 한바탕 형이랑 주먹다짐을 하며 싸웠습니다. 난 단지 사랑을 했을 뿐인데 왜 결과가 이리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로 인해 결국 집안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된 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그만두었고 다시 평범한 일자리를 구했지만 연주페이에 못 미치는 금액에 어렵기만 했죠. 그간 집안에 보탰던 돈이 없어지자 다시 휘청거렸고 그 와중에 엄마의 심장병이 도져 쓰러져 급히 수술이 잡혔습니다. 생활비와 빚만으로 허덕이고 있는 신세에 엄마의 큰 금액의 수술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다고 엄마 수술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러자 형이 은근히 제게 얘기를 하더이다. 너 혹시 전에 만났던 그 여자한테 돈 좀 어떻게 융통할 수 없겠냐? 네 일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서 아무도 내게 돈을 안 꿔주려고 하더라. 책임도 네가 져봐. 그 여자 알고 보니 엄청 준재벌집 딸이더라고. 악연도 인연인데 잘 좀 얘기해봐. 기가 막히게도 형은 저를 잡을 듯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여자에게 돈 융통을 해보라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랑 또 한 번 치고받고 큰 싸움이 일었네요. 하지만 그놈의 돈이 계속 제 발목을 잡았고 부모님 수술로 인해서 저는 결국 공리 끝에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습게도 제 전화 한 통에 병원으로 달려와 돈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별개로 그녀를 막상 보니 그간 애써 재워놓았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척해진 그녀는 제 곁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자기야, 내가 자기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어머니 병원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이거 가져가서 쓰고 요거는 내 아지트 비번이야. 잘 갖고 있어. 라며 제 손에 오피스텔 주소를 주며 엄마 수술비까지 함께 건네었습니다. 그걸로 저희 엄마 수술비는 마련하게 되었고 형은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죠. 저는 그렇게 미래가 보이는 파국이 치닫는 관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대가로 저는 그토록 필요했던 돈과 그녀의 사랑을 얻었고요. 말만 잘하면 원하는 금액은 쉽게 나오더군요. 저로 인해 조금씩 집안 환경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마지막 학기도 복학시켜줬고 동생들 학원도 좋은 데로 옮겨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해줬어요. 집도 조금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게 해줬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큰 돈을 벌어오자 처음에는 그 돈 어떻게 벌었냐고 캐묻고 의심했지만 점차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지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뭔가 찝찝한 일을 한다 한들 뭐라 할 재간이 없어 아예 알 길을 닫은 것입니다. 처음엔 곤란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형제들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러다가 교수의 꿈을 포기한 채 학원 강사로 월급쟁이 노릇하고 있는 형이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 내 사정 알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일단 미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보증금이 필요해.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이 나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라고 말하는데 굳이 입을 열진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해결봐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죠.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 저는 형의 절실함이 가슴 안쪽까지 전해져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찾는 그녀에게 형이 필요한 돈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워했던 그녀 역시 결국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었고 형은 그 길로 제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녀 역시 참다 못해 눈 감아주려 했던 남편에게 덜미를 잡혀 이혼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제게 이혼한 날 웃으며 근사한 모양새로 나타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혼당했나 싶어 저는 미안함에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며 차라리 잘 됐어. 애 때문에 남편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그냥 이제 다 끝내고 내 행복 찾으면서 살려고 해.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두세 집 살림하고 있고 신혼 초부터 한결같이 바람피운 남자면서 참 나한테 하는 꼴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그저 우리 애들만 불쌍하게 돼서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것도 다 품 안의 자식들이니까 괜찮아. 어차피 우린 쇼윈도우 부부라서 절대로 자기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앞으로 우리도 못 만날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자기도 좋은 여자랑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녀가 유부녀였기에 최대한 곁을 안 주려고 드문드문 만남을 유지했지만 막상 그녀를 못 본다니 어찌해야 할지 저도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녀가 절 놓은 이상 붙잡을 수 없었기에 기꺼이 놔주며 저 역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 후로 저도 그녀를 잊기 위해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이상하게 다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만나는 여자들 속에서 그 여자의 모습과 향기를 찾고 있었고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 죄책감에 힘겨웠습니다. 참 사랑이 웃긴 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여자를 만날수록 난 그녀가 더 그리웠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미국으로 유학 간 형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식구들을 보려고 들렀는데 그때 제게 그 여자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 바람핀 것 때문에 이혼당한 후 친정에서도 쫓겨났대더라. 양육권도 다 뺏기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아주 개털됐지 뭐. 혹시 그 여자가 너한테 찾아와서 줬던 돈들 다 달라고 하면 절대 모른다고 해. 줄 돈도 없을 뿐더러 괜히 정이 약해져서 볼 것 하나 없는 여자 들러붙게 하지 말고. 라면서 제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런 도덕성으로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형이 참 가짜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망했을 때 등 돌린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고 헐뜯더니만 정작 본인이 그러니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집에서 나가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고 돈 한 푼 없이 작은 원룸 하나를 얻고 사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초라하게 돼버린 그녀였지만 저는 오히려 거리낌 없이 사랑했던 그녀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형은 그녀와 다시 만나는 절 보고 미쳤다고 한번 바람핀 여자 너와 결혼해서는 못 필 것 같냐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지만 순진한 사랑에 빠진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네요. 그녀와 함께 살림을 합치면서 힘들게 이룬 사이인 만큼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부잣집 딸로 자라 뭐 하나 할 줄 모르는 그녀에게 제가 처음 어렵게 살았을 적이 떠올라 하나둘씩 알려주었고 그녀는 서투른 솜씨로 잘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제가 8살이나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연주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제 또래 여자들을 살짝 경계하기도 했지만 전 그 모습마저 귀엽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연주 활동으로 적은 돈을 가져다 주지만 씀씀이가 클 줄 알았던 아내는 야무지게 잘 생활하더라고요. 푼돈이었지만 모으는 재미도 있다며 미소 짓는 그녀는 다행히 1년 정도 후 쫓겨난 친정 부모님한테도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저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머지않아 그녀는 재혼, 저는 초혼으로 소소한 결혼에 골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근사한 신혼여행 대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고 아내가 된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천국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된 거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도 있구나라며 알아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 훗날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남자이고 애가 셋인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일을 하며 벌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저희 아내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일을 하는데도 마이너스인 달이 많네요. 애들은 점점 크면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사내 놈들만 둘이다 보니 먹는 것도 많이 먹어 식비가 꽤 나가거든요. 비록 경제적으로 힘은 들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나 아내나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어 했거든요. 저랑 아내는 둘 다 부모님이 한 분씩 안 계시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둘 다 좋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 이런 게 소망으로 잡힌 듯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 자식만큼은 정말 상처 주지 않고 잘 키우고 싶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게 서로 호감으로 다가왔죠. 아내랑 저는 둘 다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아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는데 아내는 이 새어머니를 보고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대요.
글쎄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내의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었다네요. 마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고 했죠. 이 새어머니는 말이 새어머니지 계모나 다름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아내를 몹시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국엔 한 10년 정도 살고 장인어른과 헤어지긴 했다는데 그 10년이 아내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아내와는 달리 엄마가 제 나이 15살, 중학생 때 도망을 가셨어요. 엄마를 회상하면 그냥 매정한 여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아지시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그런 아픈 아버지와 저를 남긴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가 도망을 간 전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밤 엄마는 제게 다가와 나 원망하지 마. 나중에라도 나 원망하지 마.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알겠지? 라며 눈물을 꾹꾹 참는 듯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원망하지 말라니 이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네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엄마가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아 우리를 버리고 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바람피고 자식 버리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라며 취급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장례까지 혼자 치르며 28년을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2억 가까이 되는 그 당시 저한테는 큰 돈이 생긴 거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는지 어떻게 모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저한테는 살면서 큰 도움이 된 거죠.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등록금과 2학년 학비까지는 간신히 냈고 나머지 학비는 대출을 받아 4학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 29살이란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같이 알바를 하던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3년 연애하고 제가 취직을 하자마자 프로포즈를 했어요. 연애할 때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알콩달콩하게 사귀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어딜 가나 금술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애도 셋이나 낳았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암튼 저나 아내는 아이들을 유복하게는 키우지 못해도 행복하게는 키우자고 다짐하며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는데 어렸을 때는 알바로 경제 생활을 했고 30이 넘어서부턴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계약직이 말 그대로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지라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내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 나중에는 방통대라도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애들 학원을 하나 더 보내자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라서 하는 말이지만 아내는 정말 강하고 때론 지독하게 일을 했어요. 저한테도 여보, 나 원래 일 욕심 많잖아. 이렇게 몇 개씩 일을 해야 내 성에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남이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라며 집에서도 계속 일을 했어요. 뭐 블로그 광고 일이나 대본 타이핑 치는 일이나 매일같이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했죠. 사실 아내는 말이 일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지. 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저 때문에 일을 해왔던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한 달에 세후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오는데 이 돈으로 5 식구가 살려면 턱없이 부족하긴 했으니까요. 이때까지 이렇게 부족한 저와 같이 살아준 참 고마운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여보, 나 저번에 이력서 하나 넣은 게 있는데 잘하면 나 정규직으로 취직이 될 것 같아.
드디어 계약직에서 벗어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전화에 너무 기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정규직이 되는 거냐고 했어요. 요즘 같은 때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니 청소일인데 이번에 새로 지어진 18층짜리 호텔에서 직원을 뽑더라고. 그래서 호텔 청소하는 일로 지원했는데 아니 방금 합격 연락이 온 거야. 면접 보러 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내의 나이가 고작 4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청소일을 하기엔 너무 젊은 제 아내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듣고 있는 거냐며 저를 재촉였어요. 능력도 없는 놈이 내 아내가 청소일 하는 건 죽어도 보기 싫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내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니 승우 아빠 이런 기회가 또 와? 왜 하지 말라는 건데? 나 하고 싶어. 아니 꼭 해야 돼. 라며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데 본인은 나이 먹으면서 이제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건 잡초 같은 생활력 하나뿐이라며 청소일이 뭐 어떻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건데 뭐가 부끄럽냐고 했죠. 이런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면접에서 떨어져라 하는 마음뿐이었죠. 근데 면접에서조차 철석같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워낙 이곳저곳에서 일한 경력이 많아 본인들 호텔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아내는 그 말을 마치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일이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았죠. 왜냐면 집에 오자마자 녹초가 되어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잠에 들어버리곤 했거든요. 원래 아내라면 매번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지저귀는 새처럼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라는 에피소드를 말해주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아이들 또한 예민해진 엄마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아내를 위해 최대한 신경이 쓰이지 않게 빨래며 설거지며 애들 저녁까지 챙겨주곤 했네요. 그러다 아내가 일을 나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제 앞으로 가족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아니 이상하게 아내가 카드로 교통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일을 갈 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이상한 생각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승우 엄마, 아니 왜 교통비가 하나도 안 나간 거야? 당신 일하러 갈 때 버스 타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죠. 그러니 아내가 조금 당황한 얼굴로 아, 내가 말 안 했나? 그 나랑 같이 일하는 여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랑 같은 동네에서 사는 걸 알고 본인이 카풀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야. 나야 그럼 감사하다고 덥석 알겠다고 했지.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의 말에 아, 그랬어? 그럼 잘 됐네 뭐. 겸사겸사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사님 언제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라고 했죠. 저는 정말 아내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 아내는 저녁에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 말로는 저녁에 펑크를 낸 사람이 있어 대타를 뛰러 간다는데 꼭 제가 퇴근을 하기 전에 나갔다가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곤 했어요. 아내를 믿었지만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고 제가 의심을 하는 걸 눈치챈 아내는 일을 할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곤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녁에 일한 수당도 꼬박꼬박 나왔고요. 잠깐 아내를 의심한 제가 속 좁은 놈이 되었죠. 하지만 얼마 안 돼 아내가 저한테 했던 이 모든 말이 거짓인 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 저 멀리 저희 아내가 횡단보도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서 있더라고요. 아내를 부를 힘도 없어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내 앞으로 검정색 외제차가 한 대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고 아내가 타자마자 차는 출발을 하는데
그 순간 몇 초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 차가 아내가 말했던 그 카풀해주는 여사님의 차인가? 라는 생각부터 그 여사님이 저 차를 탈 정도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까지. 하지만 이런 제 추측은 너무 허무하게도 제 눈앞에서 깨져버렸네요. 왜냐면 제가 그 차 운전석에 탄 사람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마침 또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어 볼 수 있었는데 웬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아내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앞을 지나가 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 차를 타고 어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멍해진 상태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은 일하는 중이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집에 돌아온 아내는 오자마자 기절을 하고 잠에 들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아내의 핸드폰을 다 뒤져보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도 의심할 만한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내에게 제가 본 사실에 대해 물어보니 아내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잘못 봤다며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아내의 뒤를 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행을 한 그날도 아내는 어김없이 저번에 봤던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혐오하는 짓 중 하나를 아내가 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계속해서 아내를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곳이 아내가 일을 하는 호텔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아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 호텔이 워낙 작은 호텔이라 자칫 잘못하면 눈에 띌 수도 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저녁인지라 사람도 없어 그 둘이 타고 간 엘리베이터의 도착 층수를 알 수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내린 곳은 17층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호텔에 가본 터라 무작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버튼이 안 눌린다고 하니 무슨 마스터키? 호텔키가 있어야 버튼이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얼굴과 표정을 하고 있으니 그 직원도 대충 짐작을 하듯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는 그쪽이 알 필요 없고 17층 가는 키 내놔. 17층 키 내놓으라고 라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 거기는 독채로 쓰는 스위트룸이라 프라이빗한 곳이라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나고 나발이고 빨리 키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 결국 거기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호텔 밖으로 쫓겨나 버렸죠. 소란만 피우지 않았더라도 아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어보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나 버린 겁니다. 저는 호텔 밖에서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던 아내가 3시간이 지나니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나오자마자 아까 봤던 그 차가 호텔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걸 보고 이 여자 도대체 어떤 갑부 남자를 잡았길래 이런 여왕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라며 치를 떨던 그때 아내가 호텔을 나왔고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곳이 떠나갈 듯이 이름 석자를 불렀어요. 그러니 제 모습을 본 아내가 아주 당당하게 여보,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일하는 데까지 나 데리러 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밀치고 이 차 주인 누구냐고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새끼냐고, 어떤 놈인데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그러니 곧이어 아까 봤던 그 남자까지 뒤따라 나왔고 제 아내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미 늦었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라고요. 저 또한 그 남자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진을 했고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으며 야, 이 맨지리같이 생긴 놈아, 네가 내 와이프 꼬셨냐? 어?
순진한 내 와이프 돈으로 꼬셨냐고 라며 울부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와이프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와이프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지금 이 자식 편드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와이프가 승우 아빠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승우 아빠, 그 사람 당신 동생이야. 당신 남동생이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지금 이게 다 뭔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제 팔을 놓으며 저랑 같이 좀 가시죠. 보여드릴 분이 있어서요. 라며 저를 데리고 17층 그곳 스위트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위트룸에 한 번, 침대에 누워있는 백발의 노인 얼굴에 한 번, 두 번이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왜냐면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리고 온통 주름으로 얼굴이 뒤덮여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참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버리고 간 제 어머니였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당신이 왜 이 여자랑 같이 있냐고요. 그러니 어머니란 사람이 제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성진아, 네 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가 네 처를 찾아간 거야. 라며 운을 띄우는데 너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30년 전 너를 버리고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해야겠지. 그때 내가 집을 나오면서 너한테 그랬을 거야. 내 원망하지 말라고. 네 아버지 원망하라고. 그 말이 네 아버지가 나를 돈 많은 동네 유지한테 팔아넘겼다. 그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을 맘에 들어하는 돈 많은 영감이 있는데 비우느라고 나를 자기한테 보내면 거액의 돈을 준다고 했다더라. 그 돈만 있으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성진이 너 굶길 일도 없고 자기 몸 불편한 것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나보고 이혼을 좀 하고 그 집으로 가라는데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평생을 하라는 대로 해왔으니 그것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지 알았다. 나 하나 희생하면 돈이 생긴다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떠나온 거다. 라는데 문득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매일 빚으로 허덕이던 날들이 어느 순간 어렵지 않게 된 게 생각이 나면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땐 분명 아버지가 파산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 후 어머니는 부잣집 남자의 첩으로 그 집에 들어갔고 제 동생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부잣집 영감이 돌아가실 때까지 첩노릇을 하며 사셨다는데 그렇게 살면서 받은 유산으로 몇 년간의 재산 싸움 끝에 이 호텔을 짓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눈을 감기 전에 저한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데 막상 저를 찾아갈 용기는 안 나서 제 아내를 먼저 찾아갔대요. 그래서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 수억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다는데 제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이 돈을 그냥은 받을 수 없다며 본인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수발을 들어주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게 끝나면 그때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내는 제게 호텔 청소부로 합격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곤 계속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 몹쓸 의심에 아내를 오해한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이렇게 착한 내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울자 이내 아내도 제 곁에 와서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울고 제 동생이라는 그 사람도 울고 그 방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인생이 뭔지 이렇게 얄궂고 짓궂은 게 인생이라면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엄한 사람을 미워했으니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스러울 뿐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내가 마지막이라도 엄마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성진이 널 찾아갔어. 낳아주고 길러주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가슴에 사무치며 살았다. 보고 싶어도 네 아버지랑 여기 영감님 때문에 내 맘대로 보러 가지도 못했고 만지고 싶어도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영감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너를 찾는 거였다. 라고 하셨죠. 너무 늦었다는 말씀에 저는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라도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죠. 그 어머니는 제게 20억이 든 통장을 건네주시며 이 돈으로 아내 고생시키지 말고 새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나 남은 핏줄인 남동생과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제 남동생이라는 녀석 또한 살면서 굉장히 외롭고 우울한 시기를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생겼다는 게 좋기만 하다는데 저 또한 어머니 말씀대로 이 동생을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올 초 3월에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찾아뵙고 사랑을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가신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제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방긋 웃고 계시는 어머니와 같이 웃곤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 동생이 그 호텔을 인수받으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에겐 정말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고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희에게 온 만큼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보셨을 때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 새 아이들 잘 키우며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다가 제 인연을 만났네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에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간 형님들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도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라며 나 몰라라 하면서 결국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줘도 잘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양파라면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때쯤 장난이겠지 했습니다.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하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님들은 우리가 먼저 나가 있을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내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며 마음속으로 화가 침이 있는 걸 참았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지만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 듯 안 잔 듯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라며 물었고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잘 지나가고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에 갔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걸로 하시면 좋아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거예요. 나중에 실력이 좀 늘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 뭔가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따라해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며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하다 보니 느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그러려니 하고 야, 이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마. 저번 건 형들이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해. 아,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고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줬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오,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홀을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어요.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치지는 못했지만 경험들은 있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고 했습니다. 야, 다음은 내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님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님들과 한 팀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두 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해서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이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첫 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하고 한 번 더 쳐봐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며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아요? 정말 잘 치시네요 라며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커피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마시라며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쌓아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9홀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며 이것저것 팔거든. 거기서 같이 한잔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리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세게 받아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지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입니다.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하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3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분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이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도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 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 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정도요.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죠.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며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히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불편해할까봐. 내가 나이도 많으니 말 편하게 할게요. 서로 편하게 하자.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마셨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집이더라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어제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도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먼저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둘이 제대로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고 그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친구를 잃고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무슨 일이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가게가 잘 되어 목돈이 좀 모였고 그걸로 경매를 통해 돈을 벌어서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는 부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어요. 건물도 몇 채 관리하라고 넘겨주셨고, 덕분에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몸매도 좋았고 눈 밑에 점이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마음을 얻기 위해 명품 등의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금전적으로 과도한 지출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고백 끝에 아내는 저를 받아주었고 6개월 만에 빠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되었는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 중 바쁜 와중에 친구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일이 끝난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전화 왜 이제 받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냐? 내 와이프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알아?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 집에 있겠지. 집 같은 소리 하네. 왜 남자랑 있더라? 내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웃으며 지나가더라고. 잘못 봤겠지?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도 잘못 본 거면 좋겠다. 와이프 잘 감시해봐. 분위기 보니까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더라. 감시하라는 친구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스킨십도 은근슬쩍 피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고 요즘 내가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한 탓인가 싶었어요. 나 없을 때도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차를 한 대 사줄 생각이었는데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나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 나 잠깐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왜? 일이 빨리 끝나서 여보랑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벌써 왔어? 내일 혼자더니. 그럼 미리 전화하지. 약속 안 잡았을 텐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친구랑 저녁 맛있게 먹고 와. 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응, 고마워 여보. 이따가 집에서 보자. 아내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나 술이나 한잔할까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오웬, 야, 민서가 술 한잔 할래? 어쩌지? 나 지금 선약이 있어서 이따가 9시쯤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볼래? 그래. 그럼 그때 연락할게. 나갈게. 아내는 집에 돌아왔고 저는 친구와 잠깐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믿음직한 친구였고 힘들 때 자주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하하, 전용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런데 왜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데 믿기지가 않더라. 뭐? 재수 씨가? 그게 말이 돼? 무슨 남자야? 재수 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생각해보면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싶더라.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설마 다른 남자를 생각했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아직 한참 놀 때인데 너는 결혼해서 생각이 많아진 거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수 씨도 너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어. 요즘 여자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좋아해. 너도 운동 더 열심히 하자. 아, 그런가? 요즘 너무 바빴고
접대하느라 술도 많이 마셨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선물이라도 하려고 참이었는데 나도 살도 좀 빼고 관리해야겠다. 그래, 임마. 같이 헬스라도 다니자. 친구와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한테 소홀하기도 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꽃이 너무 예쁘다. 고마워, 여보.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네. 미안해.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지. 바쁜 거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더 잘할게.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진짜? 너무 좋아. 그래, 여보. 아내는 약간의 투정을 부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매번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정말 서운한 마음에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며 돌아왔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철웅이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야, 너희 와이프 잘 감시하냐? 감시라니,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서운했나 봐. 이제 다 풀었어. 야, 나 지금 내 와이프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사진도 찍어놨다. 무슨 소리야? 누구랑 모텔을 갔다고? 민석이 새끼랑? 내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내가 지금 분명히 모텔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석이랑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라니.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철웅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해맑게 웃으며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유지해온 건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남을 기만하는지,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철웅이한테는 아무것도 모른 척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은 뒤로 하고 먼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시간쯤 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왔어? 여보 집에 있었어? 나 친구 만나서 쇼핑 좀 하느라 늦었어. 내가 이제 바쁜 거 뒤로 하고 여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잖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어쩌지? 나 저녁 먹고 왔는데. 그럼 내가 준비해 줄게. 기다려.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먹자. 내일 저녁에 민석 집에 초대할까 하는데 여보가 솜씨 발휘 좀 해줘라. 갑자기 민석 씨는 왜? 민석이가 맡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고마워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저번에 선물 받은 비싼 와인도 있고. 당신 민석이 본지 오래됐지? 그렇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방금 전까지 그 놈이랑 모텔에서 놀다 왔으면서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민석이 집으로 왔습니다. 재수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선물입니다. 저는 속으로 지들끼리 쇼를 벌이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양주도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마시겠어. 너무 취했나 봐. 간만에 와인 먹다가 양주 마시니까 확 취하네. 임마, 운동 좀 해라. 민석 씨가 저희 남편 데리고 운동 좀 해주세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아저씨가 되어 가고 있어요. 민석 씨는 자기 관리 참 잘하시나 봐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죠. 여보, 당신도 민석 씨 보고 좀 배워. 나 먼저 방에 가서 잘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힘드네. 얍, 민석아 미안하다. 다음에 또 보자. 알겠어. 나도 이제 가야지. 아내는 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자는지 확인하더니 다시 나가더군요. 그때 저는 방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너무 좋아. 두 사람의 입을 찢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방 문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신나게 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좋냐고?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 여보, 그게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손 떼고 나갈 생각하지 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둘 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옷을 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날 가지고 놀아난 놈. 내 옆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가볍게 무릎 꿇는 놈이라고. 큰 실수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놀아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둘이서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몇 번 더 두드리다 나가더군요. 둘은 결혼식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장이거나 했을 때 몇 번 서류 관련해서 아내한테 서류를 받아가면서 바람이 난 것 같더군요.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며 아내에게 소홀했던 게 잘못인가 싶다가도 그 두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는 빈 몸으로 왔으니 그대로 빈 몸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 놈도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줬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제는 누구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 주고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응원해